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교도소입니다. 막 수감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당장 언제 폭력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듣기만 해도 벌써 골치가 아프네요. 교도소장 입장에서는 정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교도소장이 아주 기묘한 결단을 내립니다. 보통 같으면 막 경비 인력을 2배로 늘리거나 처벌을 훨씬 강화했을 텐데요. 물리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 대신에 수감자들의 점심 식판에 조용히 알약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달 뒤에 교도소 내의 폭력적인 문제 행동이 무려 40% 가까이 곤두박질 치게 되거든요. 와, 40%요? 그건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허기를 채우고 에너지를 얻는 그 연료의 역할을 완전히 넘어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충동을 제어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일종의 스위치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입으로 밀어넣는 그 평범한 한 끼가 사실은 생리적 메커니즘을 분자 단위에서 해킹하는 거대한 의료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특히나 초콜릿이나 커피를 만드는 아주 친숙한 소비재 기업으로만 알려졌던 네슬레가 이 분야에 선도해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유전학,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심지어 우주 비행사를 위한 극한 환경 생존 기술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건강과학 제국으로 변모했는지 뜯어보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영양학적인 아이디어가 그 연구실의 현미경을 벗어나서 우리 집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혁신의 궤적을 3D, 그러니까 영문 알파벳 D로 시작하는 3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죠. 네, 혁신의 3D는 발견, 개발, 전개라는 아주 명확한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단순히 천재적인 과학자가 연구실에서 우연히 놀라운 성분을 찾아냈다고 해서 혁신이 뚝딱 완성되는 거 아니거든요. 랩실에서의 유레카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첫 번째 발견 단계에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하우스 기초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영양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해냅니다. 그다음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 R&D 센터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배합할지 연구하고 특허라는 아주 강력한 울타리로 기술을 보호하게 되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일반적인 제약회사나 왜 거대 테크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요. 진정한 차이는 바로 그 마지막 전개 단계에서 폭발합니다.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 그리고 300개가 넘는 태스크포스가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와, 잠깐만요. 80개국에 300개 태스크포스요? 네, 각 지역 소비자의 입맛, 문화적 배경, 규제 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고 국지적인 타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의 결과물이 그냥 직선으로 쫙 뻗어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는 거랑 똑같네요. 수만 개의 아이디어랑 시제품들이 이 미로 속을 막 헤맬 텐데. 네, 정말 복잡한 미로죠. 그렇다면 이 미로의 마지막 출구에서 이건 세상에 내보내고 저건 당장 휴지통에 버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최종 문지기는 대체 누군가요? 이사회인가요? 그 문지기는 이사회도 아니고요. 노벨상을 받은 수석 과학자도 아닙니다.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러니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결정을 내린다고요? 네, 이들은 철저하게 디자인 싱킹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영양 배합이라도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매일 먹고 싶어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치를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가차없이 휴지통이라는 거네요.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입에서 쓰면 바로 뱉어버리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기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험실의 기적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이 거대한 식품 기업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엎고 웰빙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한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건강과 웰니스 식품의 글로벌 시장이 엄청나게 팽창하던 시기였죠. 네, 맞아요. 2016 유로모니터 기준으로 그 시장 규모만 무려 1,650억 달러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초기에 이들은 식품, 제약, 화장품이라는 3대 축을 세워서 사람들의 웰니스를 책임지는 제국을 구성했습니다. 잠깐만요.
건강을 책임지는 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 당연히 병을 직접적으로 고치는 제약, 그러니까 약품 부문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결국 이 사회는 제약 부문을 핵심에서 제외하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오히려 강력한 신약을 개발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 아닐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경영진이 제약업과 소비재 비즈니스의 그 근본적인 생태계 차이를 냉정하게 분리해냈다는 겁니다. 약이라는 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보통 병이 이미 발생한 뒤에 수동적으로 소비되잖아요. 그렇죠. 부작용이 심하든 맛이 너무 끔찍하든 심지어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단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꿀꺽 삼켜야 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식품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또 스스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영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방전이 가지는 그 강제성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담는 소비자의 자발적 논리를 따랐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장바구니 논리가 현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보건 과제는 질병이 터진 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사전에 비용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다 한 번 먹는 약이 아니라 일상적인 영양 섭취 자체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영양 섭취의 리셋이요? 듣기만 해도 꽤 거창한데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 방향성이 아주 명확해져요. 이들은 단순히 칼로리를 개선하는 걸 넘어서 인체의 생리적 프로세스와 대사 시스템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량을 극도로 세밀하게 수치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죠. 와, 그러니까 매일 먹는 식사 자체가 거대한 예방의학의 최선선이 되는 셈이네요. 약국에 가기 전에 아예 식탁 위에서 분자 단위의 방어벽을 딱 치겠다. 이런 전략이 확실히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약이라는 좁은 틀을 과감히 버리고 인간의 일상 24시간에 침투할 수 있는 웰니스를 택한 거군요. 네, 이 전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걸어온 길을 쫙 보면 이게 그냥 식품 회사가 아니라 거의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수합병의 역사가 아주 화려하죠. 1986년에 이미 헬스케어 뉴트리션에 뛰어들었고 2007년엔 노바티스의 메디컬 뉴트리션이랑 아기 영양식 거버를 집어삼키잖아요. 그리고 2011년엔 마침내 네슬레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되고요. 유망한 기술을 가진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싹쓸이해서 말 그대로 건강 어벤져스를 꾸린 거네요. 네, 그 어벤져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타겟이 얼마나 정교한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11년에 인수한 프로메테우스를 한번 볼까요? 이 회사는 위장질환과 암 진단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식품회사가 진단 전문 회사를요? 진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환자의 현재 상태를 분자 수준에서 아주 정확히 읽어내야만 딱 그에 맞는 맞춤형 영양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3년에 인수한 팜랩의 경우는 더 파격적입니다. 이들은 우울증이나 당뇨병성 신경장애 환자를 위한 의료식품을 만들거든요. 아, 잠깐만요. 우울증 환자를 위한 식품이라고요? 뭐 기분 좀 좋아지라고 달콤한 초콜릿에 비타민 몇 개 더 넣은 그런 수준이 아닐 텐데요. 대체 음식이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주 깊은 생화학적 접근이 들어가는데요.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는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특정 대사 경로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뇌의 화학적 공장 어딘가가 고장나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팜랩의 제품은 일반적인 식사로는 도저히 보충할 수 없는 고순도의 특정 활성 엽산이나 미네랄을 의사의 지시하에 투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가진 뇌의 화학적 합성 공장을 다시 생생하게 돌려버리는 거죠. 와, 영양소가 뇌의 화학 공장 스위치를 다시 켜준다는 거네요. 대박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과학적 접근 말고도 전통 의학까지 과학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중국의 허치슨 메디텍과 세운 합작 회사를 보면 동서양의 결합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1200개가 넘는 전통 식물 엑시스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거든요. 1200개요. 엄청난 규모네요. 네, 수천 년간 경험적으로 쓰여온 약초들이 위장관 세포에서 정확히 어떤 수용체를 건드리는지 첨단 과학으로 분석해서 식물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전통 한약재를 분자 수준으로 해체해서 분석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나아가서
2016년에 세레스테라 퓨틱스에 6,500만 달러를 투자한 행보를 보면 이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거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아, 마이크로바이옴이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미생물 생태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이들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이라는 아주 독한 장질환을 타겟으로 했어요. 이 병이 왜 생기냐면 보통 항생제를 과다하게 써서 장내 유익균이 전부 몰살당했을 때 독한 악옥균이 장벽을 점령하면서 발생하거든요. 어휴, 기존 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보통은 거기에 더 독한 항생제를 쏟아붓는 방식이었죠.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것처럼요.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초토화되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세레스의 접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특정 유익균의 포자를 환자의 장에 투입해서 황폐해진 토양에 다시 숲을 가꾸듯이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재건해버립니다. 그러면 악옥균은 자연스럽게 쫓겨나는 거죠. 와, 융단 폭격으로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씨앗을 뿌려서 생태계 스스로 적을 밀어내게 만드는 거군요. 이거 단순한 슈퍼마켓 매대의 영양제가 아니라 진단 기술이랑 미생물학이 결합된 아주 정밀한 타격 무기네요. 네,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질병 치료를 넘어서 인간이 가진 세 가지 거대한 한계, 그러니까 노화, 감정, 그리고 물리적 극한 환경에 도전하는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사실 노화 정복이라고 하면 실리콘밸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구글이 만든 바이오 기업 칼리코 같은 곳들은 막 인간 수명을 500살까지 늘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식품 기반의 헬스 사이언스는 이거랑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나요? 구글의 칼리코가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 자체를 연장하려는 일종의 불멸을 향한 SF적이고 공학적인 목표를 쫓는다면요. 이들의 접근은 철저하게 건강 수명과 삶의 질에 맞춰져 있습니다. 삶의 질이요? 네,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침대에 누워서 기계에 의존해 연명하는 시간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사는 동안 얼마나 내 두 발로 걷고 제대로 소화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딱 집중합니다. 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보다 오늘 당장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근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연구 중 하나가 바로 운동 모방 영양 솔루션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나 심폐기능 저하 때문에 젊을 때처럼 스쿼트나 러닝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대사는 느려진 악순환이 오고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정 영양 성분을 배합해서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센서, 즉 효소들을 만정히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포를 속인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강도 운동을 하면 몸속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특정 대사 스위치가 딱 켜지거든요. 뇌에서 비상사태다, 당장 지방을 태워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그게 일반적인 운동의 효과죠. 그런데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세포가 스스로 이 스위치를 켜게 만드는 겁니다. 내 연골을 갈아 넣으면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세포들은 주인이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와, 가만히 숨만 쉬고 앉아 있어도 세포들은 지금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거네요. 이건 정말 고령자들에게 혁명적인 혜택이겠는데요. 그렇죠.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메커니즘이 스스로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대사 기능이 좋아져도 나이가 들면 당장 음식을 씹고 넘기는 것조차 큰 고통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고령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연하장애, 즉 삼킴장애입니다. 식도가 좁아지고 근육이 약해져서 음식을 먹다 사례가 들면 그게 곧바로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물이나 국 대신에 아주 걸쭉한 점성을 가진 유동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디자인 싱킹의 부재가 비극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만 잔뜩 갈아 넣은 회색빛 꿀꿀이죽 같은 걸 내놓으면 환자들이 기꺼이 먹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안 먹죠. 시각적으로도 혐오스럽고 식감도 끔찍할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식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살려고 만든 음식인데 오히려 입맛을 뚝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역설이네요.
그래서 미각, 후각, 시각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기도로 잘못 넘어가지 않게 점도를 아주 정밀하게 통제한 유동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아, 겉보기엔 정말 맛있는 요리 같게 만드는 거군요. 네, 눈으로 보기엔 아주 먹음직스러운 푸딩이나 소스 같지만 삼킬 때는 식도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리적 질감을 설계하는 거죠. 이런 기술력이 바로 생명을 연장하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지막 식탁까지 지켜주는 아주 따뜻한 과학이네요. 자, 노화를 넘어섰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도입부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그 교도소 이야기, 범죄와 영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버나드 게시 교수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 전설적인 실험이군요. 네, 현대 사회학이나 범죄학에 엄청난 파장을 던진 실험이죠. 게시 교수는 영국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기존 교도소 식단을 그대로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 식단에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보충제 알약을 매일 먹도록 했죠. 물리적인 환경이나 교도 간의 통제 방식은 전혀 바꾸지 않고요. 네, 다른 조건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반 만에 보충제를 먹은 그룹에서 폭력 행사, 규정 위반 같은 문제 행동이 무려 37%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와, 37%면 이건 단순한 오차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는 수치잖아요. 도대체 알약 하나가 인간의 끓어오르는 폭력성을 어떻게 잠재운 건가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폭력성이나 범죄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의 도덕적 결함이다, 불우한 환경 탓이다, 혹은 의지 부족이다 이렇게만 돌리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심리적이나 환경적 요인으로만 해석하죠. 하지만 뇌과학과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태우는 기관이자 온갖 화학 물질이 떠다니는 바다 같은 곳이거든요. 인간이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려면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전두엽이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미세 영양소들이 뇌 신경망을 유지하고 감정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벽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교도소 식단은 칼로리는 높아서 배는 부를지 몰라도 정작 뇌를 굴리는 데 필요한 그 고급 벽돌들은 턱없이 부족했던 거네요. 그냥 싸구려 가공식품 위주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영양학적 결핍 상태에 놓인 뇌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취약해집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약 하나가 범죄자를 갑자기 천사로 개과천선시킨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심각한 저영양 상태로 고장나 있던 뇌의 화학적 밸런스를 그저 정상으로 돌려놓았을 뿐인데 그 엄청난 폭력성이 40% 가까이 훅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 지점이 진짜 무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악한 본성이라고 비난했던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전두엽의 특정 분자가 부족해서 일어난 생화학적 에러일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이 실험의 파급력은 단순히 교도소 담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식사를 어떤 기관에 의지하는 모든 시스템에 던지는 정말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죠. 기관이라고 하시면 학교나 군대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으로 억지로 칼로리만 채운 식단을 제공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유치원 아이들의 산만함과 아토피, 10대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나 우울증, 군인들의 극도의 스트레스와 병역 내 사고들, 이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들이 어쩌면 그 싸구려 식판 위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급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 사회적인 식단 프로토콜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밥이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사회의 붕괴를 막아주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통찰이죠. 자, 감정의 한계까지 넘었으니 이번엔 물리적 환경의 극한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2015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2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기름 한 방울 없이 태양열만으로 전 세계를 비행했던 그 엄청난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무려 118시간을 쉬지 않고 태평양을 건넜을 때가 압권이었죠. 그런데 이때 조종사들을 살려낸 1등 공신도 바로 식품과학이었다고요.
고도 8,000m의 상공은 인간의 몸이 버틸 수 있는 생리적 한계치입니다. 기압은 지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요. 온도는 영하 40도와 영상 40도를 막 미친 듯이 넘나들거든요. 와,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로요. 네. 게다가 비행기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니까 조종석은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엄청나게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당장 숨이 막히네요. 그런 끔찍한 공포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는 배가 고프지도 않을 것 같고 뭘 억지로 먹는다고 해도 바로 체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생리적 반응을 짚으셨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딱 처하면 인간의 몸은 생존을 위해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죠. 위장이 그냥 파업을 선언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118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기체를 조정해야 하니까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딜레마 아닌가요? 엄청난 딜레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진은 연구실에서 무려 500시간이 넘는 대기 노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해결책을 찾아낸 건가요? 고도 변화에 따라서 완벽하게 소화 흡수율이 조절되는 맞춤형 식량을 설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칼로리 밀도만 꾹꾹 눌러 담은 영갈 우주 식량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위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몸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곧바로 뇌의 에너지원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영양소의 분자 구조를 잘게 쪼갰습니다. 게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쓰레기 배출은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맛에 쾌감을 줘서 조종사의 멘탈까지 유지시키는 완벽한 포뮬러를 만들어낸 거죠. 멘탈까지 관리하는 음식이라니 대단하네요. 이런 극한 환경의 데이터는요, 훗날 달이나 화성으로 떠나는 심우주 탐사대, 깊은 바다를 탐사하는 심해 잠수부, 혹은 기후재난으로 고립된 생존자들을 살려낼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한 웰빙의 유행을 넘어서 혁신의 3단계 미로, 제약을 버리고 소비자의 장바구니를 택한 비즈니스 전략, 분자 단위로 타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 노화세포를 속이는 기술, 그리고 폭력성을 잠재우는 뇌과학과 극한 환경 생존 기술까지 정말 엄청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무심코 드신 그 샌드위치나 찌개가 단순한 포만감을 주는 칼로리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느끼셨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 삼킨 그 한 입은 여러분의 오늘의 기분, 내일의 신진대사 속도, 그리고 10년 뒤의 건강 수명과 뇌신경망을 결정짓는 수만 개의 생체 데이터가 담긴 아주 정교한 코드인 셈이죠. 기업들은 이미 그 생체 코드를 완벽하게 해독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마트의 진열대 위로 아주 조용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곧 의료가 되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우리의 일상적인 식단으로 대체되는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특정 영양소의 정교한 배합이 인간의 폭력성을 37%나 억제하고 알약 하나로 세포에게 고강도 스쿼트를 한 것과 같은 대사 효과를 명령할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미래네요. 아주 먼 미래, 인간의 생존과 통제가 극도로 중요해지는 거대한 우주 식민지나 미래의 사법 시스템은 어쩌면 두꺼운 법전이나 복잡한 기계공학에 의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철저하게 계산되고 완벽하게 통제된 식단 프로토콜 하나만으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통제가 식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다음 식사는 과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를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겠네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자료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